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이어서 기출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집단 상담의 장점 3가지 혹은 5가지를 쓰시오. 그리고 장점 3가지, 단점 3가지를 쓰시오. 자, 문자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장점 5가지, 그리고 단점 3가지는 꼭 외워두셔야겠죠. 자, 그럼 장점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숙도예요. 성숙도가 낮은 사람에게 적합하죠. 그리고 수용성이 좋다. 내담자들이 개인 상담보다 수용력이 좋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회성,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 사회성에 도움이 된다. 네 번째, 효율성, 한정된 시간 동안 다수의 상담이 가능하므로 경제성이 좋다. 자, 그래서 효율성은 경제성이라고 외우셔도 되고요. 학습성, 개인 상담보다 풍부한 학습 경험이 제공된다. 장점 5가지 꼭 외워두시고요. 단점은 3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개인적인 문제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 비밀 유지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개인의 개성이 상실된 채 상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네 번째, 개인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 모두 내담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거죠. 당연한 거죠.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집단 상담은 그 형태와 접근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집단 상담의 형태를 3가지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 자, 이 3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집단입니다. 집단 구성원의 대인 관계 문제 해결, 자기 인식 증진, 부적응 행동 극복 등을 도와주는 것이 목적인 집단이고요. 자, 치료 집단이 또 있습니다. 정상적인 기능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로 병원이나 임상 장면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 집단이 있고요. 자조 집단이 있습니다. 공통의 문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문제의 대처를 위해 지지 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 그래서 우리 자조 집단에는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 중독 해결하기 위한 모임들이 있죠. 자, 그게 자조 집단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톨버트가 제시한 것으로 집단 직업 상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5가지 활동 유형을 쓰시오. 자, 톨버트 관련 문제는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5가지 뭐냐? 자기 탐색, 상호작용, 직업적 정보 획득 검토, 그리고 개인적 정보의 검토 및 목표와의 연결, 합리적 의사결정. 자, 요거 내용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집단 상담의 장점과 내용이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 이 톨버트를 연결해서 집단 상담 장점 5가지 같이 외워두셔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 직무 분석 방법 중 최초 분석법에 해당하는 방법 5가지를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우리 최초 분석법이라는 말이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내용은 아는 거예요. 자, 먼저 관찰법이 있습니다. 직무 수행자를 현장에서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직무 활동을 관찰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게 관찰법이고요. 자, 면접법은 직무에 오랜 경험이나 지식을 가진 직무 담당자가 면접을 통해 직무를 분석해보는 거예요. 어떤 직무를 있나 한번 말 그대로 면접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체험법. 말 그대로 체험이죠. 직접 직무 활동을 해보고 체험하면서 직무 분석 정보를 얻는 거죠. 그리고 설문지법은 설문지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설문지를 통해 직무 내용을 기술하게 하여 정보를 얻는 방법이 있고요. 중요 사건 기록법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나 실패한 경우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서 왜 그랬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알아내서 지식, 기술 등을 얻는 방법이 중요사건 기록법이다. 그래서 이 5가지 외워두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직무 분석 방법 중 구조적 면접법과 비구조적 면접법의 의미와 각각의 장단점을 쓰시오. 자, 구조적 면접법은 뭐냐? 자, 표준화된 면접법이겠죠. 질문 내용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요. 자, 그래 장점 뭐냐?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미리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비교가 용이해요. 그리고 검사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단점은 심층 정보를 획득하기가 좀 어렵고요. 융통성이나 자율성이 없겠죠. 자, 그러면 비구조적 면접법은 바로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겠죠. 자, 질문의 범위를 정해두고 준비 없이 응답자의 반응에 따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장점은 우리 구조적 면접법의 단점이죠. 심층 정보 획득이 가능하고 융통성이 있고 타당도가 높아요. 대신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들고요. 비교가 어렵죠. 그리고 다량의 정보 획득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구조적 면접법과 비구조적 면접법은 역의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확실히 외워도 따라오겠죠. 자, 다음 문제. 직무 분석 방법 중 결정적 사건법 단점을 쓰시오. 자, 결정적 사건법이 우리 중요사건 기록법이죠. 자, 중요사건 기록법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 단점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응답자의 사건 왜곡 기술 가능성. 자, 기억에 의해서 쓰다 보니까 조금 사건이 왜곡돼서 기술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 일상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된 지식, 기술이 배제될 수 있다. 중요한 것만 우리가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일상적인 일일 업무 이런 것들을 빠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정확한 조사는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면 당연히 전문가, 이런 훈련받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직무 분석 설문지 선택 시 평가 준거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자, 이거 세 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뢰성. 결과는 일관성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타당성. 결과가 정확한 내용을 담아야겠죠? 그리고 실용성. 사용이 쉽고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어야 된다. 이 내용 우리 1차 시험 때 봤었네요. 그래서 신뢰성, 타당성, 실용성. 이 세 가지가 설문지 선택 시 평가 준거 세 가지구나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추가로 표준성도 있는데 이거는 선택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직무 분석을 하는 목적은 직무 기술서나 작업자 명세서를 만들고 이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여러 가지 활용하는 데 있다. 직무 분석으로 얻어진 정보의 용도를 세 가지 쓰시오. 자, 이것도 우리 1차 때 많이 봤죠? 자, 세 가지만 쓰면 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집 공고 및 인사 선발에 활용된다. 많이 봤던 내용이에요. 두 번째, 직무 평가의 기초 자료다. 이것도 많죠? 그리고 직무 분류에 활용된다. 자, 이거 제일 짧은 거 3개 외워주시면 사실 제일 좋겠죠? 자, 근데 우리 1번과 비슷한 내용 또 있어요. 4번 보시면은 선발된 사람의 배치, 승진 등 인사 관리에 활용된다. 자, 그럼 1번, 4번 묶어서 인사와 관련되어 있구나. 핵심 키워드는 일단 인사구나. 이거를 두 개로 쪼갤 수도 있겠죠? 그리고 5번 보시면은 직무 수행 평가 및 인사 고과에 활용된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제가 써놨으니 원하시는 거, 편한 거 3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상담자가 자신의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는 질문이 아니라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과 자신의 문제를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내담자 자신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탐색적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상담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탐색적 질문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개방적 질문이에요. 그래서 질문은 개방적 형태를 띠는 것이 좋고요. 자, 그리고 내담자의 감정을 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사용해야겠죠. 왜?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과 자신의 문제를 탐색해야 되니까 당연히 내담자 감정을 끌어내야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담자 자신의 문제를 명료화할 수 있는 질문을 사용을 해주는 거죠. 자, 개방적인 질문을 하되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명료화할 수 있을 만한 질문을 해주고요. 그리고 내담자의 감정을 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해줘야 된다. 이거를 3가지로 나눠서 써주시면 되겠죠. 자, 끝으로 보겠습니다. 상담에서는 언어적 행동뿐이 아니라 비언어적 행동도 중요하다. 상담에 도움이 되는 언어적 행동과 비언어적 행동을 각각 3가지씩 쓰시어 되어 있습니다. 자, 언어적 행동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담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개방적 질문을 사용한다. 그리고 유머를 사용한다. 그리고 내담자에게 호칭을 사용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언어적 행동에 속한다. 어떤 뉘앙스구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비언어적 행동은 행동이겠죠, 이제 말 그대로. 자, 그럼 미소. 내담자의 긴장을 덜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끄덕임. 고개 끄덕임이죠. 자, 내담자의 말을 경청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기울임. 내담자 쪽으로 몸을 기울여서 뭔가 친밀도를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눈 맞춤. 마찬가지로 내담자 말에 제가 주목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비언어적 행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지난 시간 이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실직한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는 과정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 과정을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적 치료 과정에서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적 치료 과정 하면은 A, B, C, D, E, F까지 써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A는 먼저 선행 사건이죠. 그래서 지금 실직한 사람이 우울증에 빠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개인의 감정, 정서적 영향을 가져오는 구체적인 사건, 지금 여기서는 실직을 의미하고 있죠. 같이 써줘야겠고요. 자, B는 신념 체계입니다. 자, 앞선 선행 사건을 실직이죠. 실직을 통해 느낀 내담자의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가 형성되었겠죠. 자, 그래서 C는 결과인데요. 자, 이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를 통해 인지, 정서, 행동적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게 바로 우울증으로 나타났죠. 자, 여기서 이제 논박을 해줘야겠죠. 자, 논리적인 원리 제시를 통해 내담자의 논리를 반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효과를 보자고 하면은 이제 논박을 통해서 내담자의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를 해소하며 긍정적인 태도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우울증을 치료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F, 감정이죠. 자신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만들어준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REBT의 기본 원리 6개를 쓰시오. 자, 이 REBT 기본적으로 앨리스에 의해 개발된 거죠. 그래서 바로 써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앨리스에 의해 개발, 발전된 이론으로 인지 영역을 가장 중요시한다. 두 번째,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사건보다 사건에 대한 사고의 분석을 중요시한다. 자, 세 번째, 행동에 대한 과거 영향보다는 현재에 초점을 맞춘다. 네 번째, 인간은 합리적 사고를 함과 동시에 비합리적 사고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고 있다. 다섯 번째, 모든 내담자의 행동적, 정서적 문제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에서 기인한다. 여섯 번째, 역기능적 사고는 정서장애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자, 우리 이거 1차 시험에서 많이 봤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외우기가 조금 쉽죠. 자, 다음 문제. 체계적 둔감화의 의미와 단계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먼저 체계적 둔감화라는 것은 이 불안이나 공포가 있죠. 이런 포비아, 불안이나 포비아 있는 환자에게 불안 조건을 점진적으로 노출시켜 말 그대로 둔감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단계는 먼저 근육 이완 훈련을 합니다. 근육 이완을 통해서 긴장감을 해소하는 거죠. 긴장 상태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불안 유예 목록 작성을 합니다. 불안의 정도가 낮은 하위의 자극 불안부터 높은 자극의 불안까지 불안 유예 목록을 작성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둔감을 해야겠죠. 자, 점차적으로 하위의 불안부터 노출시켜서 완전히 소거될 때까지 훈련을 반복하는 것이다. 라고 써주시면 퍼펙트하죠. 이제 다음 문제. 집단 내 기준을 3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자, 요 문제 굉장히 자주 나와요. 자, 100분위 표준 점수, 표준 등급 3개 써주시면 됩니다. 자, 100분위 점수는 개인이 표준화된 집단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개인의 점수에 대해서 100개의 동일한 구간에서 순위를 정하는 개념인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표준 점수는 이 분포상 위치,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를 알아보는 것이 표준 점수다. 그래서 이 원점수를 주어진 집단의 평균을 중심으로 하여 표준 편차로 전환한 점수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표준 등급은 우리 스테나인 점수라고도 하죠. 그래서 각 구간에 점수나 등급을 부여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원점수를 1에서 9의 범주로 나눠 보는 것이다. 표준 등급이 우리 수능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점수 분포에서 전체 점수의 특징을 단일한 수치로 나타내는 요약치를 중심 경향치라고 한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중심 경향치를 3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자, 중심 경향치는 3가지, 중앙치, 최빈치, 평균이 있습니다. 자, 우리 중앙치 구하는 방법. 한 집단의 점수 분포에서 딱 가운데 있는, 중앙에 있는 값이 중앙치죠. 최빈치는 말 그대로 가장 빈도가 높은 점수, 많은 점수가 최빈치죠. 평균은 우리가 집단의 모든 점수를 더해서 그 사례수로 나눈 값이다. 라고 간단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 경향치 3가지는 뭐다? 중앙치, 최빈치, 평균 3개가 있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을 5가지 쓰시오. 자, 시험 문제에 따라서 6가지도 제출되고 있으니 최소 6가지는 외워주셔야겠습니다. 다음에 첫 번째, 자기 집의 가사 활동. 자, 요 자기 집을 넣어주시는 게 논란의 여지가 좀 없습니다. 왜? 가사 활동을 하고 돈을 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기 집의 가사 활동. 그리고 교육기관을 제약하면 학습 전형. 학생이라는 거죠. 자, 학생의 뉘앙스. 그리고 무급 봉사적 일에 종사한다. 자, 우리 직업의 경제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무급 봉사직은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시설 내 경제활동. 마찬가지 윤리성이 없죠. 불법적인 활동. 마찬가지 윤리성이 없습니다. 자, 직업으로 볼 수 없죠. 그리고 금융자산, 부동산 매각할 수입이 있는 경우. 자, 우리 지속성이 있어야 되죠. 자, 계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성이 없죠. 그래서 직업이라 볼 수 없고요. 이자, 주식 배당금, 임대료 등의 자산수입 6번과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슈퍼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의 진로 발달의 5단계를 설명하시오. 우리 외웠죠? 성탐, 확, 유, 쇠라고 외웠습니다. 그 내용 한 번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장기. 자, 환상이 많습니다. 성장기는 환상을 떠올려 주시면 돼요. 초기에는 욕구와 환상이 지배적이어서 대통령이 되고 싶은 마음이 많죠. 하지만 이제 점차 흥미와 능력을 중요시하게 되고요. 탐색기에서 이제 학교, 여가활동, 시간제 같은 일을 알바죠. 해보면서 나한테 맞는 적합한 직업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확립을 해보죠. 그래서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종사하며 기반을 다져 나갑니다. 그리고 이 직업을 이제 유지해야겠죠.
유직입니다. 직업 세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며 유지를 위한 노력을 통해 안정된 삶을 추구한다. 자, 끝으로 쇠퇴입니다. 정신적으로, 유퇴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은퇴 후 새로운 나의 역할을 찾게 되는 것이 이제 성탐 화교세 좀 더 구체적으로 외울 시기가 왔습니다. 자, 다음 문제. 슈퍼의 경력 개발 단계 중 성장기의 3단계를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우리 아까 봤었던 성탐 화교세의 이제 성장기의 하위 단계 3개를 얘기하는 거죠. 자,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 있습니다. 자, 우리 성장기에 환상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흥미를 느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환상기, 직업에 대한 환상이 크면 아동적 욕구가 지배적이죠. 자, 근데 우리 아까 흥미를 느껴가기 시작했다고 했죠. 흥미를 중요시하며 개인의 취향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능력을 중요시하며 직업의 요구 조건을 고려한다는 거 추가로 외워주시면 이 내용도 간단히 따라올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슈퍼가 제안한 발달적 직업 상담의 6단계를 쓰시오. 자, 이것도 우리 도시가에서 외웠었겠죠. 문심자 현태의 이렇게 해서 외웠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문제 탐색 및 자아개념 묘사입니다. 자, 먼저 비지시적 방법으로 문제를 탐색하고 자아개념 표출한다. 자, 그래서 요거 외워주시면 요거를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근데 비지시적 방법이다. 자, 다음에 심층적 탐색, 지시적 방법으로 진로 탐색의 문제를 선정한다.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거죠. 그리고 자아수용 및 자아통찰입니다. 자, 비지시적 방법으로 사고와 감정을 명료화하여 자아수용과 통찰을 얻는다. 자, 그리고 현실 검증이죠. 지시적 방법으로 심리검사, 직업 정보 등을 통해 수집된 사실적 자료를 탐색하여 현실을 검증한다. 자, 태도와 감정의 탐색과 처리. 비지시적 방법으로 현실 검증에서 얻은 태도나 감정을 통해 자신과 일의 세계를 탐색하고 처리한다. 자신과 일의 세계를 연결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끝으로 의죠. 의사결정. 비지시적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대한 대안과 행동을 검토한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 보시면은 자, 비지시적, 지시적, 비지시적, 지시적, 비지시적, 비지시적. 자, 이렇게 해서 순서 내려오고 있다는 거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 개념 앞에 먼저 잘 써주시면은 정답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단어, 우리 앞에 외웠던 문심자 현태를 풀어서 쓸 수 있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슈퍼는 진단이라는 용어 대신에 평가라는 말을 사용했다. 슈퍼의 평가 3가지를 설명하시오. 자, 슈퍼가 뭘 평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평가를 했네요. 자, 내담자가 겪는 문제의 어려움이나 직업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를 평가한다. 뭘 평가한다? 내담자가 겪는 문제의 어려움이나 직업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를 평가한다. 2개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개인의 평가. 자, 내담자의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차원에서 심리검사, 사례 연구 등을 통해서 개인의 상태에 대한 분석을 한다. 개인 평가는 말 그대로 개인 상태 분석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차원에서 심리검사나 사례 연구 등을 통해서 분석을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언의 평가입니다. 자, 내담자에 대한 직업적, 개인적 평가를 우리가 했었죠, 앞서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만족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단계다. 그래서 우리 문제 평가하고 개인 평가하고 이제 이것을 토대로 이 직업에서 만족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를 평가를 하면서 마무리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바로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임금 경제가 존재할 경우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눠서 써줘야 되는데요. 자, 먼저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자, 임금이 오르면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고용을 감소시키게 되겠죠. 자, 그러나 고임금 경제가 존재하게 되면 비교적 고용의 감소가 적게 이루어진다. 자, 말 그대로 임금이 오르게 되면은 기업은 당연히 나가는 돈이 많아지겠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고용을 감소시키는 방법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고임금 경제가 이미 존재를 한다라면은 굳이 고용의 감소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게 효과가 이제 다른 이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자, 고임금 경제가 존재하면 고임금 지급이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 노동 수요 곡선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노동 수요 곡선은 상방으로 이동한다. 자, 우상향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는 고용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임금 상승은 고용 감소를 시키지만 고임금 경제는 고용을 증가시키므로 전체적으로 볼 경우 고용의 감소가 적게 이루어진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쓴 거를 또 이제 지금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하라고 했으니 두 개 나눠서 써서 외워주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CMI 검사에서 능력 척도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제가 5개를 써놨는데, 자, 편하신 거 3개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기 평가입니다. 자, 능력 척도죠. 자신의 흥미, 성격 등을 명확히 이해하는 능력, 직업 정보, 자신의 관심 분야의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의 획득 및 분석 능력. 세 번째, 목표 선정, 자신의 정보와 직업 세계 연결을 통한 직업 목표 선정 능력이다. 자, 그래서 1번, 2번 플러스가 3번이 되는 거죠. 먼저 자기평가를 하면 자신의 정보가 생기죠. 그리고 직업 정보를 얻게 되면 직업 세계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 1번, 자기평가와 직업 정보를 토대로 연결해서 직업 목표 선정을 능력한다, 가진다 라고 해서 요 3가지 외워주신 게 사실 제일 간단하실 거고요. 나머지 뭐 계획도 볼게요. 네 번째, 계획. 자신의 직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 계획 능력. 5번째, 문제 해결. 진로 선택이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자, 그래서 이거 외워주시는 거 3개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진로 성숙도 검사 중 태도 척도 5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우리 방금 전 문제에서 지금 능력 척도 나왔죠. 능력 척도는 3가지 외워주시면 되고요. 태도 척도는 5가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진로 결정성이 있습니다.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신의 정도죠. 자, 그리고 참여도 진로 선택 과정에 얼마나 내가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는지죠. 독립성, 내가 진로 선택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지. 성향, 진로 결정에 필요한 사전 준비나 이해가 되어 있는지 요 성향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타협성, 진로 선택 시 욕구와 현실에 타협할 수 있는지. 요거 우리 1차 때도 나왔지만 태도 척도는 5가지를 다 써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식화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진참, 독성타. 진참, 독성타. 자, 요거는 태도 척도는 진참, 독성타다.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참, 독성타. 자, 다음 문제. 최저임금제 기대효과 5가지를 쓰시오. 혹은 3가지, 6가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는 일단 6가지를 안전하게 외우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빈출 문제고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노동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이룬다. 자, 최저 생활 안정을 이루고요. 2번째. 노동력의 질적 향상과 고임금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고임금 경제 효과. 3번째. 저임금으로 인한 노사 분규를 예방하여 산업 평화에 도움이 된다. 왜? 저임금으로 인한 노사 분규를 예방하기 때문에 산업 평화에 도움이 되는구나. 자, 4번째. 기업이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게 하여 공정한 경쟁과 경영 합리화를 촉진할 수 있다. 자, 5번째. 임금 상승은 소득 증대이므로 소비 증가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6번째. 저임금 해소를 통해 산업 간, 직종 간 임금 격차가 완화되어 계층별 소득 분배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핵심 단어만 좀 정리해 보니까, 자, 생활 안정 기능이 있고요. 자, 그리고 고임금의 경제 효과. 고임금 경제 효과. 자, 그리고 노사 분규를 예방하죠. 그래서 산업 평화에 도움이 되고요. 자,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하죠. 적정한 임금 때문에. 그래서 경영 합리화가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5번째. 임금 상승 소득 증대이므로 소비 증가를 하면은 경기가 활성화되겠죠. 경기 활성화. 자, 그리고 6번째. 저임금 해소를 통해 산업 간, 직종 간 임금 격차가 완화되어서 계층별 소득 분배 상태를 개선한다. 소득 분배 상태 개선. 자, 그래서 요 핵심 단어들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이제 풀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규준 제작 시 사용되는 확률 표집 방법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이거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또 여유가 되면 외워주는 게 좋겠죠? 자, 확률 표집 방법 3가지. 첫 번째, 단순 무선 표집입니다. 구성원들에게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이 번호들 중에서 무작위로 그냥 필요한 만큼 표집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죠? 자, 그럼 층화 표집 방법은 뭐냐? 자, 모집단이 서로 다른 하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각 집단이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만큼의 단순 무작위 표집을 사용해 표본을 추출한다.
어쨌든 여기서도 무작위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군집 표집 방법입니다. 모집단을 서로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분해서요, 해당되는 집단을 그냥 표본으로 추출해버리는 거다. 자, 그래서 사실 요 세 가지 내용은 좀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시험에 또 뭐 자주 나오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과감히 안 외워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직업 적응 이론에서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네 가지 성격 유형 요소들 중 세 가지만 제시하고 설명하시오. 자, 우리 1차 때 민혁 리지라고 많이들 외우셨을 거예요. 자, 이 중에 세 가지만 써주시면 되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는 거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민 보겠습니다. 민첩성. 과제를 얼마나 빨리 완성하느냐에 대한 측면으로 보다 정확성보다는 속도를 더 중요시하다. 뒤에 내용이 좀 더 중요하고요. 자, 역량이죠. 작업자들의 평균 활동 수준을 의미한다. 그리고 리듬. 자, 활동에 대한 다양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구력. 다양한 활동 수준의 기간을 의미한다. 그래서 요거 안전하게 뭐 민영 리지 다 외웠다가 기억나시는 대로 써주시면 가장 좋겠죠. 자, 다음 문제. 실업의 유형 중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자, 이거 개념 잘 잡아두셔야 됩니다.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 자, 마찰적 실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의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이고 자발적인 실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어떻게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불가피한 실업이므로 마찰적 실업만 존재할 경우에는 고용이 잘 되어 있는 완전 고용 상태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업률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책까지 써주시면 좋은데요. 대책으로는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해주면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실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 취업을 할지 이런 정보들만 있으면 금방 취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걸로 대책이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 구조적 실업은 뭐냐? 말 그대로예요. 산업 구조가 변화로 인해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에 발생한다. 자, 요거 핵심 무조건 써주셔야 되고요. 자, 산업 간, 지역 간 노동의 이동성이 부족하여 발생하므로 직업 소개, 알선, 교육 및 재훈련, 이주비 지원, 인력 정책 등으로 해결한다. 자, 요 대책 기억나 주시는 거 다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경기적 실업이 있습니다. 경기적인 실업은 말 그대로 경기가 지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유효 수요 부족이란 단어 알아두시고요. 유효 수요 부족으로 생산 활동이 위축되며 경기 침체 상태에 빠지며 발생하는 실업이다. 자, 그래서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 통화량 증대, 조세 감면, 재정 금융 정책 등을 통해 유효 수요를 늘려서 해소시켜주면 된다. 라는 이 대책까지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비수요 부족 실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수요 부족 실업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실업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셔도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찰적 실업 또 나오죠? 자, 비수요 부족 실업에 뭐가 해당하는지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죠. 먼저 마찰적 실업이에요. 우리 아까 봤었죠? 중요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실업이고요. 불가피한 실업이기 때문에 완전 고용이며 자연 실업률이라고 본다. 대책으로는 정보의 흐름을 원활히 해준다. 보시면 되겠고요. 구조적 실업은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동력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에 발생해요. 그래서 직업 소개 알선, 교육 및 재훈련, 이주비 지원, 인력 정책 등으로 해결하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비수요 부족 실업 하나 더 있겠죠? 계절적 실업입니다. 경기적 실업은 비수요 부족 실업은 아니구나. 그러면은 나머지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계절적 실업 말 그대로죠. 계절에 따른 노동 수요 감소로 건설, 농업, 관광업 등에서 주로 발생을 해요. 느낌이 바로 오죠. 그래서 경제 발전과 생산 기술 업그레이드, 농촌 시설 자금 지원,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해결하면 좋다라는 거 대책까지 써주시면은 베스트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고요. 꼭 잘 암기하셔서 또 다음 영상에서 공부하실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바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크리츠의 포괄적 직업 상담 과정 3단계를 순서대로 쓰고 설명하시오. 자, 우리 1차에서 진명문이라고 도식화해서 많이들 외우셨을 거예요. 자, 진 보겠습니다. 진단 단계죠. 내담자의 진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모은다. 자, 진단하기 위한 자료를 모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명의죠. 명료화 또는 해석의 단계입니다. 자, 내담자와 상담자가 협력해서 이 단어 들어가야 되고요. 의사결정 과정을 방해하는 태도나 장애물들을 확인하는 거죠. 그 행동 등을 확인하면서 함께 대안을 탐색한다. 2단계에서는 대안을 탐색하는구나. 어떻게? 내담자와 상담자가 협력을 해서 대안을 탐색하는 거고요.
자, 3단계 문이죠. 문제 해결의 단계, 문제 해결을 해야겠죠. 그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이제 확인했어요.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단계다 라고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치의 진명문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취업 면접 성공을 위해 A씨는 금연을 하려고 한다. 먼저 금연을 위해 담배의 흡연량을 줄이기로 한다. 이에 목표를 설정한다면 목표의 내용과 목표 설정의 원리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우리 이거 이론서에서 내용을 찾아보기가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목표는 당연히 흡연을 일단은 줄이기로 했죠. 자, 그러면은 평소 흡연량에서 기간을 정해두고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 라고 이렇게 좀 그냥 풀어서 써주시면 되고요. 목표는 사실 위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원리 세 가지를 어떻게 써야 되냐 이건데, 자,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내담자가 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요거는 상담자가 정해주지 않았죠, 지금. 자, 그리고 목표는 기한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달 동안 한 5가지 줄여봅시다.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상담 목표가 당연히 현실 가능성이 있어야겠죠? 상담 목표는 구체적이면 좋고요. 상담 목표는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 가능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이거 외울 때 목표는 내담자가 원하는 것, 그리고 기한이 있어야 되고 현실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자, 이거 3개만 간단히 사실 외워줘 충분히 풀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진로 시간 전망 검사지의 사용 목적 5개를 쓰시오. 자, 이것도 뭐 자주 나오진 않는데 또 틀리면 억울하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진로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두 번째,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기 위해서. 세 번째, 미래의 방향을 이끌기 위함이고요. 네 번째, 미래가 실제인 것처럼 느끼게 하기 위해서고요. 다섯 번째, 목표 설정 촉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진로 시간 전망 검사지에는 미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미래라는 키워드를 묶어서 하나 외워주시고 나머지 따로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인간 중심 치료에서 완전히 기능한 사람의 특성 4가지를 쓰시오. 뭐 얘도 자주 나온 친구는 아닙니다만 4가지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란 일단은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도 훌륭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적이다. 호기심이 많죠. 자, 삶을 실존적으로 본다. 실존적이다. 그리고 창조적인 삶을 영위한다. 창조적이다. 창조. 자, 그리고 유기체인 자기 자신을 신뢰한다. 자신을 신뢰한다. 자,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자유롭다. 자유로운 선택. 자, 이렇게 핵심 단어들을 쭉쭉 뽑아서 외워주시면은 문제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문제. 형태주의, 게슈탈트죠? 형태주의 상담의 상담 기법을 3가지만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제일 유명한 거 있죠? 형태주의 하면은 먼저 우리 떠오르는 거 비의자, 그리고 꿈, 과장하기. 자, 우리가 1차에서 제일 많이 봤죠? 그래서 요거 3개만 사실 외워주셔도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욕구와 감정의 자각. 내담자가 느끼는 욕구와 감정을 자각시킨다. 자, 두 번째, 비의자 기법. 자, 의자, 텅 빈 의자죠? 자, 현재 없는 사람이 실제로 앉아있는 것처럼 투사하여, 투사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내담자의 감정을 표현해보는 것이다. 그리고 꿈 작업. 자, 꿈을 현재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생각하고 연기를 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과장하기 뭐죠? 내담자의 행동과 언어를 과장하여 욕구와 감정을 명확히 지각하게 하는 것이다. 자, 저 사실 지금 뭐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배고픈 거죠. 당신 지금 배고픈 거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과장을 해서 상담을 해보는 기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신체 자각. 내담자가 현재 느끼는 것을 신체 감각을 통해서 자각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제일 외우기 쉬운 거는 2번, 3번, 4번을 제일 익숙하기 때문에 이거 3가지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기혼 여성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오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영향을 주는 6가지 요인을 쓰시고 이를 간략히 설명하시오.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질 임금률입니다. 자, 기혼 여성의 임금이 높으면 참가율이 당연히 높겠죠. 자, 배우자 임금 수준. 자, 배우자 임금이 낮거나 없으면은 자, 기혼 여성분들이 이제 일을 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경제활동을 참가하게 되겠죠. 자, 교육 수준. 자,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참가율이 높다. 자, 이거는 사실 남자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4번째, 자녀의 수와 연령. 자, 자녀가 적고 자녀의 나이가 많다면 참가율이 높다. 자, 여기서 안타까운 게 좀 아직도 여성분들이 이제 육아에 대한 것을 많이 담당하고 있다. 라는 내용 때문에 이렇게도 되어 있지만 나중에 바뀌겠죠? 자, 5번째, 파트타임 형성. 자, 이제 자녀 수가 많으면 또 자녀도 키우고 하셔야 되니까 파트타임이라도 일을 할 수 있는데 사실 파트타임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파트타임 노동시장이 많으면 참가율은 대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전반적인 실업률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사회 전반적인 실업률이 낮으면
취업 기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혼 여성분들이 또 참가율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가계 생산 기술력입니다. 자, 가계 생산 기술력이 좋으면 참가율이 높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식기세척기가 아주 잘 돼 있다. 그러면은 우리 집안 가사 노동이 줄게 되니까 경제 참가, 내가 나가서 경제 활동을 참가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기억나는 거 6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기혼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이 낮다고 합니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가지 쓰시오. 자, 우리 앞에 봤었죠? 우리 앞에 봤었던 내용들 그대로 써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경제 활동 참가율이 낮은 이유를 쓰는 거죠. 그래서 낮은 실질 임금률, 자, 성별 임금 차이나 혼인으로 인한 경력 단절 때문에 생기는 거죠. 높은 가공원 소득, 배우자나 다른 가공원 소득이 높으면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높은 실업률입니다. 이거는 아까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높은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제한된 취업 직종과 기회입니다. 자, 그리고 기혼 여성에 대한 차별 때문에 생기죠. 그리고 미비된 육아 지원, 육아를 위한 법적 제도나 육아 시설이 미비한 경우, 그리고 미비된 기혼 여성 맞춤. 자, 여기 파트타임 내용 들어갑니다. 시간제 근무나 기혼 여성의 노동에 맞는 직종이 미비하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되는 것은 육아 지원이 조금 우리가 기억을 해서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써줘야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상호 역할관계 사정 방법 3가지를 쓰시오. 자, 이것도 우리 1차에서 많이 봤죠? 자, 질문을 통해 역할관계 사정하기, 동그라미로 역할관계 그리기, 생애 계획 연습으로 전환하기. 요거 3개 외워주시면 되고요. 뭐 자주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층화 표집과 체계적 표집의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자, 층화 표집 보겠습니다. 자, 모집단이 서로 다른 하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각 집단에서 필요한 만큼의 단순 무작위 표집을 사용해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이다. 자, 우리 이것도 아까 나왔었던 내용이죠.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엔 예를 들려고 했으니까 얘도 볼게요. 자, 서로 다른 종교 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거나 동아리 등 이렇게 모집단들이 있겠죠. 원하는 만큼의 표본을 추출하는 경우에 우리 층화 표집을 사용한다. 요거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체계적 표집이란 모집단 목록에서 무작위로 처음 땡땡 번째 요소를 뽑고 이를 토대로 일정한 순서나 규칙에 따라 이후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우리 10번째 요소를 추출한다 해서 그러면 10번째, 다음엔 또 10번 뒤니까 20번째, 30번째 이렇게 땡땡땡땡땡 해서 나아가게 이렇게 순서나 규칙을 정해서 이후의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하는 체계적 표집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우리 층화 표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꼭 외워놓고 시험을 보러 가셔야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고트프레드슨의 직업포부 발달 단계에서 내적 자아 지향성을 제외한 나머지 3단계를 쓰시오. 자, 우리 직업포부 발달 단계 고트프레드슨 하면은 원래 힘, 성, 사, 네 이렇게 해서 외우신 분들 계시죠. 자, 근데 내적 자아 지향성을 제외하고 쓰라고 했으니까 이거 4번은 지워도 되겠네요. 자, 그럼 1, 2, 3번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과 크기 지향성이죠. 자, 3세에서 5세에서 이루어지고요. 사고 과정이 구체화되면 어른이 된다는 것을 의미를 댄다. 참, 이 어린 나이에 어른이 된다는 의미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역할 지향성이죠. 6세에서 8세 사이입니다. 자아 개념이 성의 발달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자, 남자는 이런 일, 여자는 이런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잡게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사죠. 사회적 가치 지향성 9살에서 13살 사이에 이루어지고요. 사회 계층에 대한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사회 계층에 대한 개념이 생긴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상황 속 자아를 인식하기 이른다. 이런 사회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또 잘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도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바로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업심리검사에서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우리 1차에도 많이 나왔죠? 신뢰도 추정하는 방법. 첫 번째는 동형검사 신뢰도 있죠? 자, 동일한 수검자에게 실시한 검사와 동일한 유형의 검사를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검사 간의 상관계수를 비교해보는 거죠. 그리고 반분 신뢰도 있습니다. 반분이니까 반으로 나누는 느낌이죠. 하나의 검사를 동형이 되도록 반으로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두 검사 간의 상관계수를 비교를 해보는 거고요. 자,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동일한 수검자에게
동일한 검사를 일정한 시간적 차이를 두고 반복 측정해서 상관계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검사를 똑같이 하는 게 검사 재검사라면 동일 검사는 동일한 유형의 검사를 해보는 거. 이렇게 차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검사, 재검사 신뢰도 추정 시 충족되어야 할 조건 세 가지.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검사, 재검사가 같은 검사를 자, 어느 정도 시간의 여유를 두고 또 보는 거죠. 또 본다. 자, 그렇다면은 뭐가 충족돼야 되는지 봐야겠죠. 자, 첫 번째. 측정 내용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야 한다. 당연하겠죠. 두 번째. 첫 번째 검사가 두 번째 검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겠죠. 세 번째. 검사 이후 어떤 학습 활동도 재검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자,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 있는데, 자, 요게 또 우리 검사, 재검사 신뢰도 단점과 연결됩니다. 자, 신뢰도 추정 방법 중 검사, 재검사법의 단점을 세 가지만 쓰시오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서 나왔던 요 세 가지를 바꿔서 써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월 효과가 있어요. 두 검사 사이 시간 간격이 너무 짧을 경우 검사 내용을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충족 조건 중에 첫 번째 검사가 두 번째 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간이 너무 짧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성숙 효과가 있습니다. 두 검사 사이 시간 간격이 너무 클 경우 측정 대상이 성숙할 수 있어요. 자, 이 A 검사를 받았는데 2020년에 받았다가 2025년에 봤어요. 5살이 더 컸죠. 자, 근데 똑같은 검사를 보는데 시각이 달라졌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검사자가 성숙했을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환경 변화 있습니다. 검사 당일에 환경의 변화가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내가 어제 검사를 받았을 때 컨디션이 좋았는데 한 달 뒤에 받았을 때는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면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반분 신뢰도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세 가지를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 자, 반분 신뢰도는 우리 동일한 유형으로 반을 나누는 거죠. 반을 나눠서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먼저 기후 절반법이 있습니다. 자, 기후 절반법, 홀짝으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검사 문항 번호를 홀짝으로 반분해서 반으로 나눈다. 홀수항, 짝수항에서 시험 문제를 두 개로 나누는 거고요. 전후 절반법은 그냥 제일 단순한 거예요. 검사의 문항을 배열된 순서대로 앞부분과 전반과 후반으로 반으로 나눠버린다. 그게 전후 절반법이고요. 자, 짝진, 아이고 오타가 있습니다. 이거 예민한 건데 그죠? 짝진 임의 배치법입니다. 그래서 각 문항의 통계치에서 가까운 두 문항의 짝을 지어서 그 짝에서 임의로 한 문항을 선택하여 양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유형 문항끼리 짝을 지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임의로 문항을 나눠서 이제 두 개의 시험으로 나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직무와 조직에서 스트레스를 오타가 많네요. 받는 주된 원인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먼저 과제 특성입니다. 과제 특성은 두 가지가 있죠. 복잡하거나 단순 반복적이면은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 그리고 직무 역할 모호성이나 역할 갈등.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거나, 과장님은 이거 시켰는데 갑자기 대리님이 와서 또 딴 걸 시켜요. 이런 역할 갈등이 있는 경우, 스트레스 받죠. 그리고 세 번째, 산업, 조직, 문화 풍토입니다. 자, 조직과 개인의 문화 차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나 여기랑 안 맞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바로 되겠죠. 그래서 직무와 조직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주된 요인 세 가지는 뭐다? 과제 특성, 직무 역할, 그리고 산업, 조직, 문화의 풍토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직장 내 행동 결과를 5가지로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가 어땠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직무 수행 능력이 저하돼요. 그래서 생산과 질과 양이 감소하겠죠. 그 직무 불만족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해당 직무에 대한 불만족이 증가하고요. 부적응 행동이 증가해요. 자, 스트레스에 대한 인내심이 이제 감소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공격적, 신경질적인 성향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결근, 이직이 결국 생깁니다. 나 회사 가기 싫어. 이러면서 초등학교 선생님도 학교 가기 싫죠? 그래서 결근을 하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려고 하고 되겠죠. 자, 그리고 산업재해 및 사고가 증가합니다. 직무 집중도 하락으로 사고나 산재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 5가지 천천히 읽어보시다 보면 이거는 외워주실 거예요. 자, 다음 문제. 직무 스트레스 조절 변인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우리 이거 A, B, 그리고 외재적, 내재적 친구, 그리고 사회적 지원. 요거 우리 1차에 또 많이 봤었죠? 자, 한번 글로 써보시면 됩니다, 이제. A, B 성격 유형. 자, A형은 공격적이고 급하죠? 그래서 경쟁을 추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근데 B 유형은 여유롭고 성취욕이 별로 없어서 스트레스 노출이 더 적어요. 그래서 A형은 심장병이 더 발병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하죠. 자, 두 번째, 통제의 위치죠. 직무의 성패를 외부 요인으로 두는 외재적 통제자. 그러니까 이 직무가 잘 되고 안 되고를 쟤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이런 남에다가 이유를 두는 외재적 통제자가 직무의 성패를 내부 요인 자기 자신에서 찾는 거죠. 두는 내적 통제자보다 더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그래서 내적 통제자가 외적 통제자보다 더 건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A형은 외적 통제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B형은 내적 통제자다라고 봐줘도 좋겠죠. 자, 그리고 사회적 지원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나 상사나 가족, 지인 등의 지원을 통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안정감을 얻는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실존주의 상담에서 내담자의 자기 인식 능력 향상을 위한 치료 원리 4가지를 설명하시오. 자, 실존주의에서 4가지 설명하라고 하면은 우리 이거밖에 없죠? 우리 1차 때 죽자고무 이렇게 외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죠. 자, 내담자가 죽음의 실존적 상황을 자각하게 한다. 자, 이 말이 뭐냐? 그리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요것을 자각하게 한다라는 거고요. 자유와 책임. 자, 삶에 대한 자유와 책임을 자각하도록 한다. 자, 선택은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자유롭지만 대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요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고립. 자, 우리 인간은 굉장히 외로운 존재로 태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 자신의 인간관계 양식을 점검하고 사회성을 잘 길러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무의미 있습니다. 자, 내담자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창조하도록 돕는다. 인간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내용들 머릿속에 담아뒀다가 기억나신 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 문제가 또 비슷하게 표현돼서 나와요. 자, 실존주의 상담자들이 내담자의 궁극적인 관심사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요거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얄롬, 우리가 방금 봤었던 얄롬 4가지 중에 3가지를 써도 정답으로 된다라는 사례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요거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 우리 전에 봤었던 내용이지만 죽음을 인식하는 것이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든다.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 죽음을 인식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자유. 인간은 자기 결정적이다. 자유롭죠? 그래서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책임도 있다. 마찬가지고요. 고립. 실존적 고립에 직면하는 것이, 인간은 외로워. 이것을 직면하는 것이 타인과 성숙한 관계를 맺게 한다라는 거고요. 무의미.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3가지 쓰라고 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기억나는 거 3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실존주의 상담의 양식 세계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요 양식 세계 3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요 실존주의의 양식 세계는 영적 세계, 공존 세계, 주변 세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영적 세계는 우리 종교죠? 개인의 영적, 종교적 세계에 대한 믿음과 신념이 될 거고요. 공존 세계는 사회적이에요. 공존, 사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만 가지는 대인관계의 세상이다. 요게 사회죠? 자, 그리고 주변 세계, 인간이 접하면서 살아가는 환경이나 생물학적 세상이다. 우리 주변의 공원, 거주, 의식주, 이런 것들이 주변 세계에 포함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실존주의 상담 양식 세계 3가지는 요거구나. 요거를 이제 뭘 쓰라고 하는지 알아두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